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저희들이 그 다이빙을 하다가 어떤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사실 그 구조 다이버의 교육을 받을 때나 교육을 할 때나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수중에서 의식이 없고 호흡을 하지 않는 다이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근데 이런 제가 가슴 아픈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7년 전에 이분한테서 전화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강원도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다가 사망했던 하여튼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질문은 다행히 이분이 그 이후에 다이빙을 조금 못 하시다가 지금 이제 다시 다이빙 시작하시고 강사 교육까지를 마쳤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제 본인도 교육을 해보다가 이런 점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버님 발견했을 때 아버님을 부검을 했는데 폐 속에서 물이 안 나왔다. 어떻게 사람이 익사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은 딥다이버 구조라고 붙였습니다만, 우리가 수중에서 호흡하지 않는 의식 없는 다이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스큐 다이버 과정이 있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수중에서 발견한 다이버가 호흡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을 때 구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구조 작업을 실패하는 그 확률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수면에서보다 수중에서 발견하면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 문제가 이제 이 부분 어떤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이버분을 모시고 올라왔는데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원인이 후두 경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았을 때 구조의 실패를 많이 하게 된다는 점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하는 요령에 대한 것이 교육단체마다 조금씩 다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묶어서 요런 점을 좀 고려해서 구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까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스큐 다이버 과정이 대부분 교육단체에서는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그 다음에 이 구조 레스큐 다이버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SSI의 경우는 오픈워터 다이버에게도 이 구조 다이버 스페셜티를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서치 앤 리커버리 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처치, CPR, AD, 또 산소까지를 다 요구하는 경우도, 이거는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특히 응급처치와 CPR은 그렇고, 지금은 이 CPR 과정에 AD가 그냥 워낙 필수로 들어야 될 때가 많고, 다이버의 경우는 산소 공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 교육 내용에 보면 수면에서 패닉에 빠진 다이버요. 그 다음에 수면에서 지쳐있는 다이버를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수면에서 의식이 없고 호흡을 하지 않는 다이버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수중에서 의식이 없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 이 구조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교육하고 일종의 어떤 체력 테스트를 요구하는 그런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에서 어떤 이런 그 다이버가 어떤 이유로든지 공기 공급이 차단되면 이게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공기가 없는 경우에 그때 이 다이버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이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물이 폐로 들어가면 이게 거의 즉각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반사작용처럼 후두경련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두가 막히게 되고, 즉 그렇게 되면 폐가 차단이 되고, 이래서 물에 빠져서 전환당한 사람들의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 후두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후두는 그 입 안쪽에 있는 인두와 또 후두 밑에 있는 기관지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이 후두에는 성대가 있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성대를 뜨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어떤 노래를 하는 그런 음성이 되겠습니다. 이 성대는 움직이고 어떤 움직이는 근육으로서 관절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폐로 한 모금이라도 딱 들어가는 순간 반사작용으로 성대 근육이 딱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공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못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이 익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빨리 구조가 안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 후두경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수중에서 발견한 다이버의 구조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두경련 상태로, 즉 기도가 막혀버린 상태로 우리가 그 전환자를 데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숨 참기 상승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이마셨던 그 압축 공기가 폐 속에서 당연히 팽창을 일으킬 거고요. 이것이 상승을 계속 해버리면, 혹은 조절되지 않은 부력 상승을 해버리면 폐포가 파열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상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두경련은 경련이 왔다가 언제 풀어지는가 하면 공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뇌사 상태로 빠지는 그 직전에 후두경련이 풀어져 버립니다. 즉 근육이 긴장했던 것이 풀려버리는 거죠. 이때 다시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두경련이 풀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뇌사가 오기 직전의 그 짧은 상태. 물론 뇌사가 와버리면 당연히 후두경련도 완전히 풀어지겠죠. 요 시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승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폐팽창상해로 다이버는 어차피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중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의식이 없는 다이버를 발견했을 때 구조를 하는 방법이 모든 교육단체의 레스큐 과정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후두경련을 고려한 어떤 그런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열기 위해서 턱을 위로 들어준다든지 옆으로 제껴준다든지 하는 이 정도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요령은 다이버의 경우에 어떤 정해져 있는 딱 한 가지만 옳은 그런 구조 방법은 없습니다.
쓰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다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조난당한 다이버의 웨이트를 버릴 것이냐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수심이 깊지 않다면 이 웨이트를 들고 끝까지 올라와서 버리도록 권장하는 그런 교육단체도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웨이트를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버가 깊은 물에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수트 다이빙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올라오다 보면 이거 공기 빼주면서 올라오고 BC 공기 조절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빙 교육을 해본 사람으로서 웨이트를 버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구조자의 BC를 이용해서 부력 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난자의 BC를 택해서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구조할 때 구조자가 조난자의 앞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할 것이냐 이것도 교육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난자의 기도를 계속 열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 기도로 공기가 빠져나오는가를 확인하면서 부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위치, 자세, 요령이 이 구조 요령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중에서 어떤 다이버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호흡하지 않는 다이버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발작을 할 때는 기도가 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역시 발작을 멈출 때까지 우리가 산소 중독 같은 경우에 이런 다이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버의 머리를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기도를 열고, 어쩌면 그 토사물이 나오는 것도 좀 다시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다이버 입속에 어떤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비록 수중에서라도 여러분 손가락을 넣어서 열심히 많이 꺼내주는 것이 나중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2단계가 이 조난자의 호흡기에 문제가 없고 공기가 충분하다면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구조자의 옥토푸스라도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상승 중에 이 조난자가 호흡이 돌아와서 호흡을 한다면 공기 공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할 것이냐 뒤쪽에서 할 것이냐 그 교육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난자는 선 자세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GUE의 교육을 받을 때 보면 둘 다 수평 자세로 해서 그 조난자의 덩어리 쪽에 구조자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같이 올라오는 것을 교육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는 어차피 팽창하면 위로 올라오고 기도가 경련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라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한 2m 정도 혹은 3m 정도 올라가 보면 경련이 풀렸다면 입에서 버벌이 나옵니다. 만약에 조금 올라가 보고 버벌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서 뇌사 직전 상태가 되면서 후두 경련이 풀리면 공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가 열렸다 안 열렸다는 공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해도
열심히 구조 활동을 했고 사람을 데려 올라왔지만 결국 수면에 와서 폐팽창상해로 사고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중에서 발견한 다이버에서 후두 경련이 풀렸느냐 안 풀렸냐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조난을 당한 사람은 이미 어쩌면 사망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수면으로 빨리 내려오기 위해서 구조자가 어떤 감압 옵션 같은 것을 어겨서는 안 되고, 또한 구조자가 긴급으로 막 부력에 의해서 떠올라가서 감압병에 노출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수면에 도착했으면 둘 다 부력을 확보할 거고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저희들이 교육 상황에서 119 불러주세요 소리쳤다가 실제 119가 출동한 경우들이 있었죠. 저만 해도 수영장에서 한번, 그 다음에 간파 앞바다에서 저희들이 IDC 하다가 실제 119가 출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요. 호흡이 없으면 바로 구조호흡을 2회 실시하고 그 다음 15초에 2번씩 구조호흡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구조호흡을 우리가 CPR 교육받을 때 요즘은 뭐 특별하게 일반인들의 경우는 강요하지 않죠. 그러나 조난자를 구조하는데 구조호흡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할 때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처해졌던 어떤 구조 상황에서 2번의 구조호흡만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다이버분들이 깨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호흡을 꼭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멀리서 배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배에서 나를 발견했으면 거기서 내가 더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해변이나 이제 보트로 올라가면 우선 그나마 폐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 골반 부위를 들어 올려주면 물이 역류해서 나옵니다. 해주고 나서 조난자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냥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이 다이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뇌동맥공기 색전증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그때는 좌측으로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왜 좌측이나 우측이냐는 제가 회복 자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바로 눕히고 구조호흡 2회 실시, 그 다음에 심장 압박 15번 하는 이 CPR을 심장 압박을 30번 하네요. 네. 하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100%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119를 바로 불러야 됩니다. 사실은 119 호출은 우리가 수면, 아니면 육상, 보트 위에 올라올 때 바로 해야 되는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 상황에서 본인의 감압 옵션을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에서 100% 산소 흡입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 배후에 나이트록스라도 있으면 일반 공기보다는 나이트록스를 흡입을 하시고 잠수의학 전문가에게 조언을 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어떤 감압 옵션을 지키지 못했다면 감압병에 노출될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수중에서 내가 이런 다이버를 발견했다고 해서
막 상승을 개시하는 것은 그 다이버를 또 다른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두 경련 상태인가, 즉 후두가 완전히 막혀서 폐 속에, 폐포 속에 갇혀 있는 공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이것을 반드시 기도를 열어주거나 기도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너무 상승을 서두른다는 것은 오히려 그 조난자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2, 3m 정도 상승을 해보고 기도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기다려서 후두 경련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상승을 하는 것을 몇 차례 어쩌면 반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수면에서 수중에서 의식 없고 호흡을 하지 않는 그 다이버를 구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은 이 후두 경련이라고 하는 이 못된 상황이 구조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이버를 물 밖에 데려 나왔는데도 폐팽창상해로 추가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구조 활동에 그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뒤에 제가 수영장에서 PSAI의 손완식 평가관이 수중에서 촬영한 영상을 조금 보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